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 의회, 바이든, 삼성을 열받게 하지 마라. 2. 한국 신기술 공개하자 시진핑 멘붕. 3. 미국서 철수, 유럽에 올인.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하여 미국 내 공장 건설을 검토하던 삼성과 SK 하이닉스에게 예기치 못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는 과거 일본 반도체 시장을 제재한 상황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더해 중국과 비밀 계약을 통해 이득을 챙기던 애플의 사실이 밝혀져 미국 의회에서 분노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이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꺼낸 묘수에 미국 정부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통과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칩4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막기 위한 것으로, 미국 내 반도체 새로운 투자 기업에 총 520억 달러의 보조금과 240억 달러의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은 향후 10년간 중국의 첨단 반도체 투자를 제한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삼성은 중국 시안에서 낸드 플래시 전체 생산의 40%를 차지하며, SK 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서 D램 50%와 낸드 플래시 30%를 생산합니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 수출 총액의 60%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수출의 25%와 수입의 23%를 차지하는 가장 큰 교역 상대국입니다. 또한 중국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소재와 부품들이 약 2,000개에 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하지만, 삼성전자는 미국 주도의 칩4 동맹과 관련해 중국의 이해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미국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요. 반도체 장비만 해도 한국의 미국 의존도는 약 25% 정도 됩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는 일본과 네덜란드 25%를 포함하면 사실상 미국 정부의 동의 없이 반도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강도 높은 견제를 하는 사례는 일본 미일 반도체 협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본은 80년대 정부 주도 아래의 반도체 소재, 제조 장치, 제조로 이어지는 수직 산업 구조를 형성했었고, 여기에 일본 산업계의 폐쇄적인 문화까지 더해져서 미국산 제조 장치나 소재들이 일본 제조업체의 공정 설비에서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어 대규모의 경제와 산업 파생 효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니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하던 미국을 압도하는 투자와 연구가 가능했던 것은 당연했겠죠. 그 결과 미국 이텔 등과 비교해 수율도 높을 뿐 아니라 무려 10%나 저렴한 가격에 납품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당시 저평가돼 있던 일본 환율, 값싼 노동력도 유리한 수출 환경에 더해져 일본 반도체 산업은 1980년대 초중반 세계 시장을 거침없이 잠식해 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반도체 산업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섰는데요. 그러나 이대로 자국이 일으켜 세운 메모리 산업에서 손을 뗄 수 없었고, 미국은 동상 압박을 시작하게 됩니다. 미국은 일본 반도체 업계의 구조를 문제 삼고 반도체 산업협회 무역대표부 USTR에 청원 공세를 넣었는데요. 며칠 뒤 미국 마이크론, 인텔, AMD 등 미국 반도체 업체들의 제소가 연달아 이어졌고, 미국 상무부가 직권조사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직권조사란 기업들의 제소 없이도 상무부의 권한으로 수출 과정에 문제가 있을 시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무역 제재 수단으로서 그 대상이 되는 국가에겐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이에 일본 정부의 로비 등의 외교 활동을 펼쳤지만 자국 기업의 존망이 달린 미국을 상대로 통하지 않았고, 결국 협상 테이블에서 양자 협정문에 서명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 반도체는 회생불능 상태가 되었으며, 삼성전자가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방식의 무작정 패는 외교가 가능했지만,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현상을 겪고 있는 지금 이렇게 했다가는 동맹국들의 불신을 받아 외교적 신뢰도가 바닥을 치겠죠. 그 때문에 미국은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한국 때리기에 나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삼성의 라이벌인 애플이 미국의 뒤통수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애플이 신규 납품처로 중국 양쯔 메모리 YMTC를 선택한 것이죠. 올해 출시 예정인 아이폰 14 시리즈와 보급형 모델에 128단 낸드 플래시를 탑재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애플은 그동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낸드 플래시와 D램을 조달해왔는데, 중국 업체 쪽으로 메모리 공급처를 다변화하면 국내 업체와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어 가격이나 시도 전략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애플의 이런 행보는 칩 사정책의 의도에 완전히 벗어나는 행보이기 때문에 미 의회는 현재 난리가 났는데요. 지난 13일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을 보면 마르코 루비오 미국 상원의원 등은 애플을 향해 양쯔 메모리의 낸드 플래시를 사용할 경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이런 행보에 미 행정부에서는 별다른 대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애플의 독단적인 움직임이 아닌 중국 내 투자 금지로 삼성과 SK의 성장을 막은 후 양쯔 메모리와 경쟁을 붙여 한국 반도체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의 경우 삼성전자가 33%, SK 하이닉스가 20%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 절반을 차지해왔는데요. 그 뒤로 일본 키옥시아 15%, 미국 웨스턴 디지털 13%, 마이크론 12%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한국 점유율이 낮아지길 바라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2016년 사드 사태 당시 중국이 한국 불매운동을 할 때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애플 CEO 팀 쿡이 중국 고위 인사들과 2.750억 달러 324조 원 규모의 계약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죠. 애플은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하고 중국 내에서 애플페이, 아이클라우드, 앱스토어에 대한 제재를 면제받았으며 기술 개발 투자를 약속하는 동시에 중국 부품을 많이 사용하겠다는 계약을 맺은 것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중국 스마트폰이 저렴함에도 삼성, 애플만을 쓰는 이유 중 하나인 편의성을 애플만 챙기게 되었고 핸드폰을 고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중국 내 삼성 스마트폰 점유율이 없다시피 한 것도 당연한 수순이겠죠. 인텔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200억 달러를 투입해 2개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바이든 대통령은 인텔 반도체 신공장 기공식에 참여해 미국으로부터 세금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공급망을 훼손하는 중국에 투자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투자 차단과 인텔 지원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증거인데요. 미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기술과 양산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삼성전자에 의존하고 반도체 생산 라인이 자리를 잡게 되면 업체든지 등을 돌릴 수도 있는 것이죠. 작년 11월 미 상무부가 반도체 자료를 요청하는가 하면 지난 6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 파운드리 공정 양산에 성공한 데 이어 이러한 삼성의 기술 초격차를 없애려고 일본과 합작해서 이 나노 파운드리의 개발을 위해 새로운 연구기관의 설립 계획을 세우는 등 미국이 자기 배만 채려는 모습은 다양한 곳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미국의 반도체 갑질에 강력하게 경고하는 행보를 보여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게 협력하자고 해놓고 이러한 모순된 행보를 계속 보이자 삼성은 브라질에서 반도체 공장 설립을 논의했고 MOU를 체결한 것이죠. 브라질 정부는 지난해부터 삼성전자 현지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왔다고 하는데요. 파리아 장관은 지난해 11월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삼성전자 브라질 반도체 공장 설립에 관련한 제안을 공식적으로 보냈다고 밝혔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와 브라질 정부의 양해각서 체결은 브라질의 이러한 노력의 성과라고 하는데요. 브라질은 삼성전자 및 LG전자, 현대자동차, 대만 폭스콘 등의 생산 공장이 위치한 남미 지역 제조업 중심기지로 꼽히고 있어 미국의 갑질에 대한 합격 카드로 사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멕시코 정부 또한 삼성의 반도체 공장 유치에 나서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멕시코 대통령을 만나 삼성전자의 멕시코 현지 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중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멕시코는 반도체 최대 수요국 가운데 하나인 미국과 입접해 있으면서도 인건비와 물가가 훨씬 저렴해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에게는 매력적인 생산 거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확률이 꽤 높다고 합니다. 이는 TSMC의 창업주 모리스 창 또한 동의했는데요. 올해 4월 미국의 한 싱크탱크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은 대만보다 약 50% 높은 수준일 것이라며 미국은 반도체 위탁 생산을 위한 인력풀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았고 이들을 교육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며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정부는 올해 8월에 통과된 미국 반도체 지원법을 멕시코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데요.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면 더 적은 비용으로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인 것이죠. 이러한 한국의 합격 카드에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지미 굿니치 부회장은
전기차와 반도체에 있어서 미국이 동맹인 한국에 더 많은 유연성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라며 한국 같은 친밀한 동맹국을 저버려선 안 된다고 입터비했는데요. 미국의 갑작스러운 갑질에도 굴하지 않고 생산의 다각화라는 방향성을 잡은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미국의 반도체 봉쇄에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내들자 관련국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미국에 동조한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 후 나온 내용이라 사실상 일본을 타겟으로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중국의 히토류 카드를 무력화시키고 있어 화제입니다. 중국 언론마저 경악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최근 첨단 반도체 장비 23개 품목에 대해 수출 중단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타겟으로 반도체 핵심 장비 수출을 막기로 한 것입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치가 아니라며 안전이란 관점에서 국제 룰에 따르는 엄격한 수출 규제라고 언급했지만 중국은 일본이 미국의 반도체 통제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이어 일본도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미국, 일본, 네덜란드에 대해 규칙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WTO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다른 두 나라도 WTO에 제소하려는 수순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달 초 일본과의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미국의 앞잡이가 되지 말라며 일본 측의 반도체 수출 규제 동참을 원색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미국과 일본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마이크론이 대중 제재 부과를 뒤에서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보냈는데 이에 중국은 마이크론 제품에 대해 사이버 보안 심사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중국 화웨이를 퇴출시킬 때와 비슷한 명분과 형식을 취하면서 말입니다. 중국은 마이크론 매출의 10%를 차지하기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히토류 자석 기술 수출 통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수출 규제 품목 리스트에 네오디뮴과 사마를 코발트로 만든 히토류 자석 관련 기술을 추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해당 자석은 중국이 각각 84%와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본 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두고 대립했던 2012년 당시처럼 이번에도 히토류를 무기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당시와 비슷한 상황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최근 중국은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쿠릴 열도 4개 섬에 대해 입장을 바꾼 바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본 영토임을 인정했지만 60년 만에 중립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시진핑은 지난달 푸틴과의 정상회담에서 쿠릴 열도 4개 섬의 주권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1964년 일본 영토라고 인정한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의 발언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 해경선이 센카쿠 영해에서 80시간이나 체류해 일본을 놀라게 했습니다. 역대 최장 침투였던 72시간 45분 기록을 넘긴 것입니다. 2012년 일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한 이후 가장 길었던 사건입니다. 이런 대립 자체가 2012년 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냈을 때의 상황을 재현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네오디뮴, ND, 수급에 문제가 발생해 연구자석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했죠.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WTO에 제소했을 정도입니다. 중국은 몇 년 전부터 히토류 카드를 언급하며 실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2019년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최고조에 달하자 시진핑이 히토류 무기화를 공식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장시성을 방문해 한 공장을 시찰한 적이 있는데 이 회사는 네오디뮴으로 연구자석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엔 히토류 국유기업 3곳 등을 통합해 중국 히토그룹을 출법시켰죠. 히토류 생산량의 70%를 한 회사로 몰아 시장 지배력을 높인 것입니다. 중국은 전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23%에 불과하지만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이유는 히토류 추출 과정에서 엄청난 공해 물질이 발생해 미국과 호주 등 주요국들이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히토류 1톤을 처리하는 데는 최대 2,000톤의 유독성 폐기물이 나옵니다. 미국이 1980년대 중반까지 히토류 산업을 지배했다면 2000년대 이후 중국이 전 세계의 97%를 장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20% 상당의 보조금을 받으며 시장을 키워왔습니다. 미국은 히토류의 8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60% 정도는 촉매제로 사용하며 15%는 유리 렌즈용으로 쓰고 있는데 문제는 각종 첨단 무기 제조에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F-35 전투기 한 대 생산에는 히토류 400kg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에 미국은 중국의 히토류 제한을 우려해왔습니다. 유럽연합 또한 공급의 98%를 중국에서 받고 있어 긴장을 나타내긴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네오디뮴 자석은 론당 19만 1천 달러의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카드로 사상 최고치 가격을 경신했던 상황입니다. 이에 세계 각국은 히토류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미국에서 채굴한 히토류를 우선 중국에 보낸 뒤 재련해 다시 일본이 수입해오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중국을 배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 또한 중국의 히토류 자석 가공 기술 수출 금지 내용을 알고 있다며 중국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U도 원자재 수입 다변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 원자재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2030년까지 중국 등 제3국에서 전략적 원자재를 수입하는 비율을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도 중국에서 히토류 자석을 88% 정도 수입하지만 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2019년 일본의 불화수소 등 수출 규제 조치를 순식간에 극복해낸 것을 봤기에 중국 또한 한국 기술력을 살피며 쉽게 수출 규제를 가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국내 언론들은 LG 이노텍의 첨단 자석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림첨단산업과 공동으로 히토류 사용량을 60% 줄인 친환경 자석 개발을 완료해 전기차 모터 공급망이 교란되는 상황에 대비할 역량을 쌓아왔다는 것입니다. 네오디뮴이나 사마륨 코발트 같은 중히토류 사용량을 대폭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중히토류는 고온에서 자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해당 함량을 줄이게 되면 자석의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림첨단산업과 LG 이노텍이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했고 기존보다 성능을 개선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15kgauss, kg까지 성능을 내 현재 상용 제품보다 우수한 편입니다. 이 자석을 탑재하면 모터의 출력을 키우면서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40년 가까이 고성능 자석을 개발해온 일본을 제친 기술로 머신러닝 방식의 시뮬레이션 기법을 도입해 최소 2년 이상 걸리는 개발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켰다는 설명입니다. 일본 언론마저 해당 내용을 보도하며 중국의 수출 규제 무력화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통제 소식에 현대비엔지 스틸이 상한가를 가기도 했는데 이는 지난해 4월 성림첨단산업 지분 16.5%를 확보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기 때문에 관련주로 부각된 것입니다. 히토류 원료 가공에 있어서도 국내 공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호주 ASM 200% 출자한 KSM 메달스는 국내 유일 히토류 생산 기업입니다. 전기자동차와 풍력 터빈에 들어가는 네오디뮴 급속을 주력으로 생산하는데 네오디뮴 자석은 현재 생산 시운전 단계에 있습니다. ASM 대표는 충북 오창 공장에서 히토류를 생산해 한국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에 앞장서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호주에서 들여온 히토류 원료를 가공해 수요 기업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KSM 메탈스 대표는 현대차 전기차 연구소 간 교류가 이어지면서 1년 넘게 협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는 현재 환경오염을 이유로 자국에서 생산한 히토류를 말레이시아로 보내 가공한 뒤 재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으로 눈을 돌린 이유는 한국 업체가 친환경 재련 공정을 개발해냈기 때문입니다. 충남대 신소재공학과 주도로 2018년 설립된 스타트업 지론덱은 독성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히토류 원료를 재련하는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호주 ASM 회장은 바로 이 기술 때문에 한국에 투자했다고 언급했죠. ASM은 2019년 지론덱에 120만 달러를 투자해 상용화를 위한 시험 설비를 세운 바 있습니다. 여기서 가능성을 확인한 후 2020년 아예 지론텍 자체를 인수해 한국법인 KSM 메달스를 설립하며 기술 특허를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작년 5월 청주 공장이 완공됐고 한국 연구진이 핵심 인력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원료 주입부터 합금이 나오는 전 과정을 무인화한 상태인데 이는 전 최신 세계에서 기술이라는 시도의 설명입니다. 본 적이 없는 한국은 지금껏 히토류 합금을 생산하지 않던 나라였습니다. 어렵게 캐더라도 재련 과정에서 독성가스가 생기는 등 환경오염이 심한 것도 이유입니다. 그래서 네오디뮴이 들어간 연구자석은 완제품 형태로 수입해왔습니다. 2001년을 기점으로 일본에서의 수입은 줄어들고 중국이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KSM 메달스는 호주 더보 광산에서 히토류 분말을 가져올 계획이었지만 호주 현지에서 원료 제조 시설을 짓는데 3년가량이 소요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베트남에서 히토류 원료 수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 다음으로 많은 2,200만 톤의 히토류 매장량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작년 말 베트남 광산기업은 충북도청, ASM 등과의 협약을 통해 5년간 KSM 메달스 오창 공장에 히토류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KSM 메달스는 미국 두 개사와 히토류 수출을 위한 계약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코스닥 상장사 세토피아가 해당 베트남 기업과 합작 투자 회사를 설립하고 최대 연간 1,500톤의 히토류 산화물을 공급받는 계약까지 체결했죠. 이는 4,000톤 규모의 히토류 연구자석 합금 및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세토피아 관계자는 이번 계약으로 히토류 소재 탈중국화 목표에 한 발 다가셨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 내로 원료 도입부터 생산 기술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KSM 위 히토금속은 성립 첨단 산업에 전달돼 LG 이노텍과 함께 자석이 만들어지고 궁극적으로 관련 부품 상당수가 현대차나 삽성 등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 내에서도 크게 보도돼 화제가 됐습니다. 자신들이 성공시키지 못한 기술을 개발했다며 놀라움을 드러냈죠. 호주의 원자재와 한국 기술이 통합한 히토류 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될 것이라며 더 많은 국가로 수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국내 수요 20%를 충족시킬 수 있고 향후 국내 소비량을 훨씬 뛰어넘는 생산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월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특정 국가 수입 의존도를 50%까지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한국 국가표준기술원은 히토류 소재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후 이를 정량화할 수 있는 표준을 개발키로 했습니다. 전기차 모터 등의 히토류 성분을 표기해 관련 부품 내 히토류를 좀 더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세계 자석 시장 규모는 2021년 340억 달러에서 2028년 730억 달러로 급격하게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이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한국은 히토류 자석 기술을 더 키워 중국의 위협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결국 터질 것이 터져버렸습니다. 한국의 삼성뿐만 아니라 대만의 TSMC까지 미국서 투자를 철회하고 유럽에 올인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이든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삼성과 다시 협상을 하기 위해 난리가 났는데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유럽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것을 제시하면서 더 이상 미국의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어져 버렸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조단위 보조금을 약속하며 한국의 삼성과 SK, 대만의 TSMC 공장을 미국에 유치한 바이든. 그런데 수익이 나면 반도체 보조금을 미국 정부에 토해내야 하고 기밀 정보까지 내놓으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유럽연합이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FTA를 맺었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은 그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없는데요. 유럽연합이 한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나도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이든의 한국 뒤통수치기를 의식했는지 유럽연합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의 삼성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유럽연합, EU은 1일 현지 시간 27개 회원국 담당 장관들이 반도체 생산 확대에 430억 유로, 약 59조 원을 투자하는 EU 반도체법, 칩스 액트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드릭 나이케 지멘스 이사는 이와 관련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자이퉁 FAZ에 16나노 이하 반도체는 세계 시장에서 4%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면서 반도체법이 중점을 둘 대상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U 회원국들은 자체 또는 위탁 생산하는 경우 모두 훨씬 더 많은 프로젝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반도체 지원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삼성전자가 유럽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투자 금액의 최대 40%를 지원한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최대 25%를 세액공제 해주는데 이마저도 나중에 수익이 나면 미국 정부에 반납하라고 했죠. 유럽연합은 이러한 더러운 조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깔끔하게 투자 금액의 무려 40%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얼마 전 스페인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산체스 총리는 한국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찾은 것입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산체스 총리는 레에스 마로토 산업통상관광부 장관 등 스페인 주요 부처 장차관 40여 명과 함께 이날 오전 11시께 평택 캠퍼스를 찾아
1시간가량 반도체 인라인, P1을 둘러봤습니다. 스페인 총리가 한국 내 삼성전자 사업장을 공식 방문한 것은 역사상 이번이 최초입니다. 그리고 결국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엘 파이스 등 다수의 스페인 언론 매체는 산체스 총리가 한국을 떠난 직후인 18일 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 경영진이 팀을 꾸려 유럽을 방문했다며 그 가운데 스페인을 가장 먼저 찾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엘 파이스는 삼성전자가 스페인 공장 건설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이를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해 팀을 꾸려 스페인을 방문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간 유럽 지역 직접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던 삼성전자가 입장을 바꾼 것은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안이 커진 데다 최근 바이든의 뒤통수에 신물이 난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보다 생산 비용도 25%나 더 비싸고 인력 효율성은 50%나 더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받아야 한국에 짓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는데 이마저도 다시 수익이 나면 토해내고 미국 정부에 기밀 정보를 모두 제출하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요구라 판단한 것입니다. 유럽은 지원금 스케일이 다릅니다. 삼성이 만약 유럽에 50조 원을 투자하면 유럽연합은 삼성의 40%인 무려 20조 원을 지원해줍니다. 미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인데요. 그리고 스페인이 삼성에 이렇게 가장 적극적인 이유는 바로 관광산업에만 의존하던 스페인 경제를 완전히 탈바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동안 관광업에 크게 의존해오던 스페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전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 장기화로 항공 노선과 여행 수요가 끊기면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여기에 팬데믹이 전세계 공급망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생산 차질이 빈번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불안까지 커지면서 향후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반도체 확보에 EU 차원에서 팔을 걷어붙였고 스페인도 산업구조 전환을 모색하게 된 것입니다. 독일도 한국의 삼성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약속했습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까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사상 처음으로 방문했는데요. 한국과 독일 간 긴밀한 반도체 동맹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 원수가 삼성전자 사업장을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간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총리, 안겔라 메르켈 전 총리 등이 독일에서 열렸던 정보기술, IT 전시회, 세빗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둘러본 정도였고 제품이 만들어지는 사업장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찾은 사례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실제로 독일은 독일의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인텔에 9조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했는데요. 최근 7조 원의 추가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텔은 이 공장을 짓는 비용을 애초 170억 유로, 약 23조 6천억 원로 추산했지만 현재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결과 300억 유로, 약 41조 6천억 원가 필요하며 EU 반도체법에 따라 총 건설비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인텔은 다른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와 비교해 발생하는 비용 격차를 해소하고 이 프로젝트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위해 독일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를 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유럽을 한국으로 도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의 점유율은 70%를 돌파했습니다. BMW, 아우디, 벤츠 등 독일 3사뿐 아니라 유럽 자동차 대부분이 한국산 배터리만 쓰고 있죠. 여기에 더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유럽의 초대 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게 되면 유럽은 사실상 미래 유럽 경제를 한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이든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기로 한 국가는 일본도 대만도 유럽도 아닌 바로 한국이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 내 투자를 취소하는 순간 최근 폭락하고 있는 바이든의 지지율은 바닥을 치게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이든은 최근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며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한다면 미국과 G7이 공동으로 중국에 대해 관세 인상을 하여 한국을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한국에 지난 사드보복 때처럼 한국 경제에 압력을 가할 경우 주요 7개국 G7이 함께 대중국 관세를 인상하는 등 대항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 니케이 221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연방의회는 중국에 대한 대항 조치로 수입 관세를 인상하는 등 국내법 정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초당파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에서는
중국이 특정한 국가에 대해 자국의 뜻을 관철하려고 경제적 위압을 가하는 경우 미국 대통령에게 여러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권한에는 관세 인상 조치에 더해 경제 압력을 받은 국가에 대한 자금이나 금융 지원도 포함됩니다. 중국의 제재로 입은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미국이 대상국의 관세를 인하해 수입량을 늘릴 수단도 마련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한국과 무역을 끊어버리면 미국이 대신 사주겠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중국은 미국의 1위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마치 지난번 마이크론 제품 수입 전면금지 조치를 연상시키게 하는 강력한 규제를 선포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은 한국과 일본 같은 이웃나라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가 전문가를 인용해 3일 보도했습니다. 로얄 상하이의 반도체 연구회사 ICYJ의 왕리프 분석가는 중국 반도체 시장이 미국과 동맹에 의해 포위된 상황에서 개시된 이번 조사는 한국과 일본에 보내는 경고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대만과 함께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고자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사의 일원으로 이들 나라의 고위 관리들은 지난 2월 첫 번째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왕리프는 특히 한국이 중국의 마이크론 조사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에 여전히 반도체 제조 시설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해당 조사는 미국의 행동을 따르지 말라는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보 심사 이유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정보 인프라의 공급망 안전을 보장하고 잠재된 제품의 문제가 인터넷 안보 위험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외국 반도체 회사에 대해 사이버 안보 심사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마이크론에 대한 조사를 발표하기 전까지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시행한 것에 대해 별다른 반격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마이크론이 자국 기술 산업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긴다고 왕리프는 말했습니다. 그는 마이크론이 미국 정부의 대중 제재 부과를 뒤에서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만든 반도체 칩과 과학법, 반도체법에 서명한 이래 마이크론은 다른 몇몇 미국 반도체 회사들과 함께 로비 자금 지출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SCMP는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